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어디에서나 가능한 운동, 무엇일까요? 네, 바로 걷기 운동인데요. 걷기 운동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빨리 걷기를 하면 많은 양의 산소 이용으로 도파민 물질이 분비되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이 가진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홀로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혼자서 걸으며 여행했던 때만큼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있음을 강하게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걷는 것에는 생각을 자극하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뭔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걷기 여행 떠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걸으면서 지나간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안내서,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은 삼국시대 초부터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였다. 한성 백제의 수도였을 뿐 아니라 조선 개국 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수도의 지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문화유산은 온전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재가 불타 없어졌고 일제에 의해 왜곡되었으며 한국전쟁의 참화를 견뎌야 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문화유산의 상당수는 개발 논리에 밀려 원형을 잃고 말았다. 잊혀진 서울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 서울학교는 지난 6년 동안 개발한 코스를 바탕으로 서울의 문화유산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의 주산인 백악과, 삼청동길에서 만나는 한양 도성의 역사, 가볍게 떠날 수 있는 색다른 역사기행 서울 남산과 청학동 천길, 도심 한복판에서 마주한 망국의 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의 대한제국길 등 5시간 정도 걸으며 서울의 풍성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도심 여행서,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을 통해 우리나라 수도의 역사를 보다 깊게 알아보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오랫동안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였는데요. 오늘은 길을 테마로 서울의 역사를 들여다본 책,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 인문학습원 서울학교 최연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재대 건축학부 김종원 교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종원입니다. 네. 남민 여행작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책은 서울학교에서 지난 6년 동안 개발한 서울길 코스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요. 우선 서울학교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서울학교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이라는 거하고 조선이라는 거, 그 두 개의 테마로 해가지고 한 6, 7년 전에 컨텐츠가 인문학, 걷기, 스토리텔링 이 세 개였어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네네. 서울에 있는 한 20개 코스를 5시간 정도 걸으면서 역사 인문 기행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코스를 마련해가지고 프레시안 인문학습원에서 학교를 개강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서울학교에서는 서울에 관련한 뭐 역사라든지 예. 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곳이에요? 예, 현장에 가서 아, 예, 그렇군요. 기행으로. 네, 네. 네, 네. 그 교수님 책을 보면은 역사적인 건축물이나 유적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교수님 건축가 교수이시다 보니까 좀 남다르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서울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 산과 하천. 그래서 특히 이 책에서 산과 각 동네에 있는 계곡에 흐르는 천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네. 무엇보다도 서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흥미롭게 생각이 들었고 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년이 또 독립운동 10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천도교회관에서부터 이제 유심사 터가 돼 있는 그 만해당이라든가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감시도 받고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운동에 아주 긴박감 있게 제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남민 작가님은 뭐 우리나라 곳곳의 여행지에 대한 책도 많이 아, 예. 쓰셨잖아요. 예.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서울에 그동안 있었지만 네. 있는 줄 몰랐던 아.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 예, 네. 그 저도 뼈저리게 느꼈고요. 이거는 네. 짧은 시간 안에 이룰 수 없었던 많은 자료를 확보하신 그 노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성균관 노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 반인이라고 합니다. 반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 말갈족, 여진족 이 북방계 사람들 데려와서 노비로 만든 거거든요. 그 성균관에서 소를 도살하고 소고기를 공급하던 그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조선시대에 지금 성균관이 있는 명륜동, 해화동 일대에 백정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아, 백정들이. 재밌는 네. 일화가 우리 개학이죠. 1893년에 미국 선교사 무어가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요. 네. 서울에 와서 교회를 네. 세우는데 뭐 갑옷개혁하고 막 물려있는 시대다 보니까 신분 타파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해화동 쪽에서 백정들이 대거 신도로 몰려와서 한때 네. 그 교회가 백정교회로 별칭으로 그래 불렸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인사동에 있습니다. 네, 네. 그 서울길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서울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은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도시인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북한산이라면 산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하나의 권역 구역이에요. 아, 그래 네. 북한산군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남한산군 그 중에 이제 가장 볕이 잘 들고 뒤로 산이 있고 앞으로 그 배산 임수지요. 한강이 흐르는 그것을 양이라는 지명을 주거든요. 네. 그다음 한양 이제 조선을 건국을 하면서 어쨌든 천도를 해야겠다는 천도의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여기 한양이 물망에 오르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가장 그 뭐냐 풍수지리적으로 좋다는 데가 계룡산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어떤 단점이 전체 한반도로 봐서 좀 남쪽에 치우쳤어요. 남쪽에. 네. 그 지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천도가 못 됐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은 연세대학교 근처에 거기가 안산주산론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특히 하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경기도 관찰사인데 사실은 조선 이전까지만 해도 고려, 그 다음에 거기에 통일신라, 네. 그 이전에 백제까지만 해도 국제무역을 제대로 한 정말로 국제무역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제일 잘 사는 데가 동쪽에 있는 네. 도시들이죠. 네. 천진, 뭐, 홍콩 해가지고 전부 다 상하이 있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때가 산홍공상이라는 성리학에 의한 뚜렷한 계급의식이 있기 네. 때문에 상이 맨 마지막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천시 여겼죠. 그런 그리고 이제 뜻이군요. 마지막이 바로 그 한양. 네. 고려시대 때 연흥전이 있었던 남경터. 그래 거기는 이제 정도전이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네. 거기로 수도가 돼가지고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어쨌든 1392년 조선 이태조가 조선을 개국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그 우왕좌왕했습니다. 천도 문제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곳이 신도안입니다. 계룡산 밑에. 새로운 도읍지를 한다 해서 신도안이라는 명칭인데 네, 네. 거기서 거의 1년 가까이 궁궐을 짓다가 올라온 겁니다. 네. 다시. 결국은 정도전의 주장으로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터전을 잡았죠. 그 이제 1394년 2년 후에 결국 이 개경에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네. 10월 달에 이제 천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려 시대 때의 지명인 한양부였습니다. 그 이듬해에 한성부로 바뀝니다. 네. 한성부로. 네. 오늘만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죠. 한성부로 바뀌었는데 일제시대에 오면서 경성으로 명칭이 바뀌죠. 네. 이 외부적인 명칭을 놓고 봐도 변혁기가 있었죠. 그런데 일제 경성이 이게 그냥 우리가 경성으로 볼 것이 아니고 상당히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을 말하자면 경성을 경기도 속에 편입시켰습니다. 서울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이 서울을 다시 경기도에서 빼내오지 않습니까? 각별하게 보듬어야겠죠.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됩니다. 아, 그래서 1948 특별시라는 예. 명칭이 붙게 된 예, 거군요. 예. 그 택석을 보면은요, 5시간 동안 걸으면서 서울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곳으로 백악가 삼청동천길 소개하셨거든요. 근데 예. 이 백악에 원래 우리가 북악산이라고 알고 있는 그렇죠. 곳이라고 하면서요. 네. 이름이 왜 바뀌게 된 거죠? 이제 한양으로 네. 도읍을 정하기로 하고는 이제 4개의 산을 정해요. 북쪽으로 백악, 남쪽으로 목력, 지금 남산이라 그러죠. 아.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 이 네 산을 둘러친 18.625km, 요것이 한양도성이에요. 네. 우리가 어떤 고을에 가면은 과거에 관아가 있었다든지, 과거의 관아 자리는 지금 군청 아니면 시청이 돼갖고 있어요. 네. 그걸 이으니까 네. 그 뒤에 산들이 다 옛날에 관아의 주산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있는데 여기서 주산은 바로 백악이죠. 나라에서 그 산을 신성시해서 나라에 별난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비가 안 온다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그 산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백악신사라는 걸 뒀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목명에는 목명대왕을 모시는 국사당을 뒀어요. 그래서 목명산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사실은 이제 동서남북 방위 개념으로 지명에 많이 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이라고 북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동천이란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틀동자가 지금은 행정동명에 나오죠. 가틀동이 가틀동암에 삼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명동인데 이게 같은 물줄기에 모여 사는 것이 동이야. 어쨌든 물줄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물은 인간에게 세 가지로 천지천이라 그러는데 첫째 먹을 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 먹을 물은 샘천자 솟아나야 돼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가둬야 돼. 그게 지야 못 짓자. 가둬야 돼. 그 다음에 흐르는 물이 있어야 돼요. 네. 그 흐르는 물가에 오손도손 모여 사는 게 마을이에요, 마을. 네. 그게 마을동자. 북악이 거느리는 한양도성 안으로 두 개가 있어요. 백운동천하고 삼청동천. 네. 그중에 삼청동천이 아주 지금 총리공간 앞에 삼청동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네. 거기 지금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이지만 거기 이제 아주 옛날에는 아름다운 맑은 냇물이 흘렀어요. 특히 백악을 사이에 두고 얘기거리가 되는 것이 두 문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양도성을 이렇게 둘러치고는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4개의 큰 대문과 4개의 작은 대문을 냈어요. 그래서 북쪽에 큰 대문 숙정문, 북쪽에 작은 대문 창의문, 서쪽에 큰 대문 돈이문, 작은 대문 소이문, 남쪽에 큰 대문 숭례문, 작은 대문 광희문, 동쪽에 흥인지문, 그다음에 본래는 흥하문이었는데 지금 해화문이라고 네. 바뀌었죠. 해화문. 북쪽에 큰 대문과 작은 대문이 백악의 양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산이 백악이니까 백악 바로 밑에 경복궁, 임금이 사는 궁궐을 설치를 했는데 숙정문과 창의문은 궁궐을 지키는 오른팔 왼팔에 해당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열어두면 안 된다고. 세종 때의 최양선이라는 그 풍수사가 네. 상소를 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네. 문을 닫았는데 창의문은 인조 반정 때 그 도끼로 부숴가지고 그쪽으로 반정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조 이후에 그 문은 열리고 네. 그 다음에 숙정문은 계속 문이 안 열렸다가 참여정부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 문을 열게 됩니다. 네. 그런 어떤 일화가 있어요. 네. 네. 작가님은 한양도성에 있는 역지 중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곳 있으세요? 동쪽에 흥인지문 바로 위에 낙산이 있는데 네. 낙산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던 병자호란 직후에 볼모로 잡혀갔던 복림대군이 네. 청나라에 가서 그 따라온 여자 궁인이 있었거든요. 김치를 담궈줬습니다. 제가 청나라에서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돌아와서 그래 김치를 계속 담궈달라 해서 낙산에 그 김치밭을 하나 내줍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가면 홍덕이 밭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 그 궁인 이름이 홍덕입니다. 홍덕이 밭이라고 해서 조성해 놓은 네. 게 있는데 그렇군요. 거기서 또 배추를 심어서 궁궐에 다음에 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되지 않습니까? 네. 효종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 애틋한 이야기가 있고 그 맞은편 인왕산에는 또 중종과 그 첫 번째 왕 단경호 왕후의 또 네.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있죠. 네.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신하들이 단경호 왕후의 아버지가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왕비를 쫓아냅니다. 임금은 자기 부인을 사랑을 했지만 신하들이 임금도 마음대로 못해요. 신하들이 내친 겁니다. 그래서 네. 인왕산 아래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왕이 늘 그리워하면서 이쪽을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치마를 그 인왕산 정상 아래 바위에 걸쳐 놓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를 못 보지만 치마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애틋한. 그래서 지금 인왕산 치마바위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숨겨진 역사 속 이야기들도 알게 돼서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북촌 한옥마을에 대한 얘기도 참 흥미로웠는데요. 이곳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면서요? 이 북촌은 이 창덕궁하고 경복궁 사이에 있는 그 검문세가들이
살던 주거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권문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은 있으니까 아주 큰 집에서 살았던 거죠. 근데 일제 강점기는 이제 우리 권문세가들이 이제 다 낙형을 하고 힘이 없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무주공산 같은 그런 공간이 됐던 거죠. 그 사이에 대지가 굉장히 넓고 그걸 차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세건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개발하는 그런 분이 이제 나서서 이곳을 이제 북촌이 갖고 있었던 가치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한옥을 만들 것인가 해서 20, 30평 단위로 쪼개서 이걸 일반 분양을 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근대적 어떤 부동산 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북촌하면 한인들이 살던 주거 지역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한옥이 근대적인 발전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옥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춥고 또 불편하고 이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 정세걸이라는 분이 이제 한옥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현대적으로 이제 보완하면서 네. 새롭게 한옥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목조 가구식이라고 하는 나무 중심의 가구에서 네. 벽돌을 세워가지고 또 현대적인 재료인 유리라든가 그 밖에 새로운 재료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평면을 개발해서 마당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마당과 대청과 그다음에 각 안방과 건너방과의 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아주 컴팩트하게 잘 풀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촌을 중심으로 한옥을 다시 재생하고 한옥 복원 운동을 하는데 저는 좀 이제 지금의 움직임에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근대적으로 자생적으로 변하는 그런 요소들의 특징들을 잘 찾아내서 그걸 살려내야지 옛날에 목조 가구식으로 가는 한옥으로 다시 한옥을 가는 거는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풀어가는 문제고, 그래서 우리가 자생적으로 변해가는 북촌의 이 흐름을 현대적으로 잘 이렇게 재활용해서 벽돌자 한옥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값싸고 또 도시에 맞는 그런 네. 걸로 변화시키는, 과거를 보는 거는 단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어떤 동력으로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촌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또 그 가치 속에서 만들어놓은 우리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촌에 있는 한옥마을의 한옥들은 조금 현대적인 스타일의 한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인왕산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50년 만에 최근에 이제 개방하기로 돼서 이곳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곳이 한양의 경치 좋은 5곳 중에 하나로 꼽으셨더라고요. 인왕산의 매력 좀 소개해 주세요. 특히 인왕산 아래는 옥류동천이라 그래요. 산줄기 밑에는 하나의 물줄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옥류좀 구수록돼요. 거기 그래서 인왕산 옥류동천 한자식배가 옥인동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옥인동. 옥류동천가에는 여기를 요새는 이제 서촌이라고 부르는데 네. 서촌은 조금 더 끝역이 넓어요. 경운궁, 그러니까 지금 덕수궁 있는 데까지 이 서촌으로 봐야 되고, 지금 얘기하는 서촌에는 사실은 각 시대에 가장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조선 초기에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방원의 아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누구지요? 세종. 세종이 그래서 세종이 거기서 났다. 서촌에서. 그래서 세종로가 바로 그래서 그래서 세종로예요. 세종로군요. 그래 그 다음에는 누가 아마 윤덕영이라고 아십니까?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후 순정유 왕후의 큰아버지예요.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될 때 1910년도에 창덕궁에서 국세를 안 내놓으려 그러는데 그걸 막 윽박지르니까 순정유 왕후가 네. 치마 속에 감췄어요. 네. 그러니까 감히 그 오적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니까 일륜으로 해가지고 내년 그걸 내놓으라고 그래 윽박질러서 받아가지고 한일 합방을 했다는. 그래서 그 윤덕영이가 그 이후에 친일 행각에 의해가지고 그 일대를 다 자기 땅으로 해요. 그래서 벽수산장이라고 아주 유명한 조선시대 때 천수경이 했던 송석원터 그걸 전체 해가지고 별장으로 만들어요. 네. 그래 일제강점기에도 그 서촌을 보면 벽수산장 그 양옥집 3층짜리가 그대로 사진에 보일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완용이가
거기에 1,700평을 저는 딱 죽을 때까지 하다가 다른 거는 전부 국가에 기납이 되고 죽을 때까지 있었던 양옥집 하나가 지금 거기 남아 있어요. 아직도 있나요? 네, 동아일보에 그때 네. 이제 그 장례식 나갈 때 그 네. 사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장 권력 있는 자들이 거기에 살았는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요. 그쪽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네요. 그 인왕산을 개방하면서 그 청와대 영빈관 옆에 붙어 있는 칠궁도 공개가 네. 되었는데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이건 어떤 곳이에요? 칠궁이라 하면은 이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궁궐을 짓지 않습니까? 네. 궁궐을 지으면 항상 종묘 사직을 같이 짓게 됩니다. 네. 종묘는 왼쪽에, 사직은 오른쪽에, 사직단이라 해서 그 사직터널 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종묘는 창덕궁 앞에 왼쪽, 궁궐의 왼쪽에 있죠. 이 종묘에는 돌아가신 왕과 왕비들을 신의를 모시는 곳입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의에 모셔지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후궁이라든가 왕의 어머니지만 그 추존된 왕의 어머니 이런 네.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영조의 어머니가 숙빈채씨이지 않습니까? 무수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못 들어갔는데 그래서 별도로 모신 사당이 육상궁이라 해서 모셨습니다. 네. 순조의 어머니, 정조의 후궁이죠. 순조의 어머니라든가 장희빈, 장희빈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모셨죠. 그래서 별도로 각각의 사당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청와대 네. 관내에 이제 한 군데 몰아놨죠. 그런데 웃기는 것이요. 그 여인천하 장희빈이 아주 철천지 원수 숙종을 사이에 두고 철천지 원수 숙빈채씨하고 얘 관계인데 같이 있나요? 같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서도 한 궁궐 아래 못 살겠다고 해서 서로 죽이느니 마느니 네. 했는데 지금 같이 옆에 아이러니하네요. 모시는데 두 분이 누가 더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도 네. 관람은 과거에 청와대 방문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이달부터 그 좀 개방을 좀 네.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하루에 5번 개방을 하는데요. 한 번에 60명씩 해서 이달부터 그 개방을 합니다. 청와대하고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그 신청하면 관람할 수 있다. 정보까지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백악산과 인왕산 이야기 해봤는데 여기가 조선시대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이라면 남산은 이제 일제 강점기의 우리 아픈 과거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장춘단 얘기 좀 해볼게요. 특히 이곳이 굉장히 시대 아픔이 많은 곳이라고요? 남산은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 동생들하고 이렇게 네. 그 제가 도봉동에서 살았는데 네. 거기까지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약간 그 이후에 별로 이렇게 남산이 서울이 중심인데도 불구하고 잘 이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목멱산방이라고 한옥 제가 집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또 그 장춘단공원도 사실 제가 설계를 했는데 네. 제 설계한 하고는 좀 이렇게 다소 변경이 됐지만 네, 어쨌든 남산에 통감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 남산 일대 충무로나 을지로 이런 태계로 이런 데가 1인 중심으로 이제 생활 구역으로 네. 형성이 되면서 그쪽이 이제 무역과 상업 지역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장춘단 공원은 이제 그 이모군란과 을미사변 때 이제 명성하고 시해 사건과 연결돼서 끝까지 항쟁했던 뭐 이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위로하고 장충이라는 게 충성을 네. 했던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비를 세웠는데 장춘단에 바로 이제 이등방문을 추모하는 방문사를 그 위에 지금 신라호텔 부지에 네. 방문사를 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춘단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가시 같은 눈엣가시 곳이었죠. 같은 그런 네. 곳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방문사를 세우고 경희궁이 정문인 흥암을 갖다 놓고 이래서 그 지역 자체를 이제 어떤 역사를 좀 지워버리려고 하는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장춘단 공원을 서울시에서 새롭게 조성해서 거기에 한옥과 그다음에 남산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로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선시대는 남산을 목멱이라 그랬습니다. 목멱산이라고 했는데 남산 아래는 이태원이 있죠. 이태원 동은 참 좀 우리가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거의 주둔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운종사람 비구니 성이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 왜군들이 비구니 성한테도 못된 짓을 해서 많은 비구니 성들이 임신을 해요. 네. 그래서 일부는 한강에 가서 자결도 하고 일부는 뭐 할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죠. 또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에 끌려갔던 많은 여인들이 돌아오면서 향여라 그러죠. 고향으로 돌아온 인조가 이제 홍제천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게끔 합니다. 심신을 깨끗이 씻으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 분들을 모두 모은 곳이 이태원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보육원과 같은
부군당이라는 걸 지어서 그쪽에 수용을 합니다. 네. 그곳에 사는 여성들은 한국 조선 여성들이지만 아이들은 다 이상하게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일본 청나라.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태원을 모양이 우리하고 다르다 해서 이렇게 이태원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모양이 우리가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라는 뜻이어서 이태원. 생김새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다가 그 네. 다음 이제 효종 임금이 우리 참 치욕스러운 과거다 해서 마침 거기에 또 고맙게도 큰 배밭이 있어서 이태원이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이태원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이 바로 이 한양도성입니다. 네, 그 한양도성 밖에 있는 서울길도 책 속에 보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성북동천 일대를 둘러보는 코스를 보면 우리나라 근대 문화를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길의 매력은 무엇인지 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성북동천이라는 것은 이제 구준봉이라고 있어요. 구준봉. 개가 웅크리고 있는 모양이라고. 바로 한양도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지요. 초입이 바로 성북동천, 바로 구준봉. 거기 부려놓은 것이 성북동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근대 인물과 문화적인 인물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첫째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초기에는 지금 개동 현대 본사 옆에서 유심사라는 그 잡지를 내면서 네. 3.1운동에 네. 거기에서 이제 모의를 했던 장소인데 말년에는 시무장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말년을 보내시면서 뭐 YMCA나 이런 데서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깨우는 있잖아요. 강연을 하고 이렇게 네. 그래 1944년에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양에서 그 큰 부자인데 간송 전형필이라는 선생이 자기의 사재를 다 들어가지고 일본으로 반출되는 많은 문화재를 다 사들여가고 네. 훈민정음에서부터 국보만 한 12점 그다음에 뭐 보물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문화재들을 간송미술관에 보관하고 있고 특히 저는 보성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송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일제 때 이렇게 문화재를 수집하고 그걸 보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이제 간송미술관을 세웠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현재에서도 사실 문화재를 수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제가 이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네. 유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과감한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사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망해가는 나라의 유적들을 사재를 털어가지고 유물을 보존한다는 건 사실 이렇게 구입한다는 건 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만큼 의미와 가치를 지닌 곳인데 저한테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간송미술관이 보화각이라고 하는 박길룡이라고 하는 일제시대 때 한국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네.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이 근대적인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1938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당시에 모더니즘을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인 건축가가 둥그런 원형의 계단실 그래서 근대적인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서 표방했다는 측면에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건축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건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뭐 최영우 씨,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의 고택들도 많아요. 네. 이태준 씨, 그 운장가 쓴 그 수연산방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문학적인 향기를 맛볼 수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제 그게 군부 정치와 그다음에 재벌과의 유착 관계가 요정 정치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 요정의 3개 중에 2개가 거기 있었어요. 대영 삼청각하고 대원각. 그런데 삼청각은 지금 서울시에서 공연하는 그걸로 바뀌었고 대원각은 그 김영한이라는 그 사람이 법정스님한테 내가 길상사라는 이제 절로 다시 거듭났죠. 네. 지금 길상사 말씀하셨는데 성북동 일대 여행주 중에 이제 백석 시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길상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사찰에 얽힌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백석 시인하고 길상사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요. 백석 시인이 아주 젊은 시절에 아주 서로 사랑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방금 그 김영한 여사라고 이제 나왔는데 함경도에서 사실 16살에 기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 환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 기생 시절에 백석 시인을 만납니다. 어느 행사장에서 만나는데 첫눈에 둘이 그냥 너는 내 운명이 된 거죠. 하지만 백석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죠. 기생이고 하니까.
그래서 사랑의 도피까지 도모를 했지만 실패하죠. 그러던 와중에 남북한이 이제 갈라서게 되지 않습니까? 두 사람 운명도 백석은 북쪽에, 김영한은 남쪽에. 훗날 이제 김영한 여사는 그 방금 대원각 말씀하셨는데 성북동 대원각이 큰 아주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고급 요정이죠. 그것을 어느 날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그 철학에 감명을 받고 법정 스님을 찾아갑니다. 아, 나도 실천을 하고 싶다. 법정 스님이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시가가 1,000억을 넘어가거든요. 몇 차례 청원을 하니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김영한 여사에게 법명을 길상화로 지어줍니다. 네. 요정이 길상사로 태어나게 되죠. 법정 스님은 거기서 줄곧 정기법회를 열어옵니다. 네. 열어오면서 네. 훗날 이제 2010년에 그 자리에서 또 입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상사에 가서 보시면 일부 최근에 지은 건물은 또 사찰 정각처럼 지은 것도 있지만 본당이라 그러죠. 부처님 모신 당은 네. 옛날 요정 건물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골에 가면 고급 한옥집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모양 그대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찰이야 할 정도로 그 나름대로 또 운치가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고급 요정이 사찰로 표현한 길상사로 표현한 그런 유래를 갖고 있는 사찰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덕수궁과 정동길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길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대한제국 건설한 고종이 즉위식을 한 원구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네. 이 원구단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고종은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자 네. 대한제국의 첫째 황제예요. 황제가 되려면 칭제 권언이에요. 스스로 황제가 돼야 되고 권언을 써야 돼. 이때까지는 제후의 나라는 중국의 권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황제가 됐다는 것은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하는 데가 원구단이에요. 그래서 네. 단이라는 것은 건물이 없어요. 참성단, 선잠단, 성농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데요. 충열사, 현충사, 이거는 건물이 있죠. 네. 이건 사람한테 제사 지내는데요. 네. 사와 단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대한은 삼한을 잇겠다는 거예요. 대한, 삼한. 그래서 삼한을 잇는데 제국이고 삼한을 잇는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그 원구단은 경성철도 호텔 때문에 있잖아요. 그건 없어지고 네. 그 위패 모시는 황궁우라는 팔각 정자하고 석고단, 붓끝이 새긴 돌, 그다음 산문, 요 세 개만 남았어요. 원구단 자리는 지금 경성철도 호텔이 바뀐 조선 호텔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원구단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네. 원구단 자리가 지금 현재 네, 조선 호텔 없어졌어요. 자리고 예. 모습은 없어지고. 예, 예. 아, 그렇군요. 고종 황제가 중국에 그동안 조공하고 사대하던 정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겠다 해서 한 것이 황제 스스로 황제가 된 거지 네. 않습니까? 네. 황제가 돼야 중국하고 대등한 관계다. 그 당시에 이미 우리는 근대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많든 많지 않든 내부에 응집된 힘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이 이미 1800년대 들어와서 정동길이 지금 근대화 물결의 거의 뭐 유입 창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배제학당, 이화학당이 다 정동에서 탄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덕수궁 바로 옆에 담을 끼고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고종 황제도 그 아간판천 러시아 공사관에서 1897년 덕수궁으로 들어오자마자 근대화 물결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차원에서 건물도 우리나라 궁궐, 조선시대 5대 궁궐 중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네. 서양식 석조 건물을 짓게 됩니다. 네. 그것이 지금 현대 덕수궁 석조전인데 3천 건물이죠. 아주 네. 우람한 3천 건물인데 1900년에 짓기 시작해서 10년이 걸립니다, 공사가. 네. 영국의 하딩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해서 10년에 걸쳐서 지었고 주변에 각 공사관들이 많으니까 외국에 네. 공사관 사절단 접전하는 그 용도로 쓰고 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미술관 해방 직후에는 좀 안타깝게도 미소 공동위원회가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우리 네. 궁궐 네. 그 네. 왕이 쓰던 황제가 쓰던 곳에서 네. 그런 안타까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있고요. 그 바로 옆에 보면 또 석조전이 하나 더 있죠. 서관이라고 이제 일컫는데 1936년에서 38년 사이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완가 박물관으로 쓰다가 네. 지금은 현재 국립현대박물관 덕수궁관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덕수궁 바로 옆에 붙은 게 바로 이제 정동인데 거기가 이제 근대화의 상징처럼 됐잖아요. 그곳에 근대 문물들이 계속해서 몰린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고종이 이제 당시에 열강들이 모여 있는 사이에서 러시아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많은 어떤 개화되는 이 나라의 어떤 열강의 힘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거에 대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고정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1876년에 개항이 되면서 82년에 미국하고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83년에 주한 미국 공사관이 그 위치에 놓여지게 됩니다. 네. 이 공사관이 놓여지면서 지금 정동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오른쪽은 장로교, 왼쪽은 감리교 이렇게 나눠지고 네. 공사관이 있는 지역에 교회가 들어서고 정동교회, 세문안교회가 들어서고 또 그 옆에는 이제 영국 공사관이 놓여지고 그 건너편에는 1890년대 러시아 공사관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 또 이 지금은 창덕여중이 있는데 이제 네. 그 프랑스 공사관이 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동 지역은 당시로 이야기하면 글로벌한 도시였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지금 정동을 이 서양의 거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서양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덕수궁이라고 하는 영역, 그러니까 고종이 기거하는 덕수궁을 중심으로 해서 네. 우리나라 문화와 같이 융합된 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문화가 같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뒤섞이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덕수궁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황제를 접견하고 그다음에 문화를 소개하고 또 고종은 새로운 근대에 대한 꿈을 키우고 그래서 네. 미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공사를 파견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힘들이 거기에 꿈틀꿈틀거리고 있었던 곳이 정동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역동성 있는 그런 도시로 우리가 묘사를 해야지 단지 서양의 문화가 여기 이식돼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어떤 열강이 점령하듯이 이런 곳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거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것이 반드시 뭐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것이 콘베어 벨트처럼 계속 이렇게 일본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잊혀졌던 기억을 다시 찾아서 새로운 에너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 힘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동에 대한 자리매김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경복궁과 정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혹시 도보로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께 꼭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한 군데씩만 소개 부탁드릴까요? 저는 미 대사관 저 옆에 정동 극장이 있어요. 네. 그 골목 안에 들어가면 중명전이라고 이 층자리에 아주 아름다운 그 이제 서양식 건물이 네. 있는데 네. 도서관 거치도 쓰고 연회장 거치도 쓰고 이러는데 거기가 을사늑약 1905년도에 네. 을사늑약에 그게 체결되고 그 뒤에는 아까 말씀하셨다나 주변에 이제 공사관 이런 데가 많으니까 그 공사들과 외교관들 그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고종과 네. 이렇게 차도 마시고 했던 장면인데 그 뒤에는 그 이등방문의 첩이라고 얘기하는 배정자가 잠시 사용하기도 했다는 그 골목 안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그건 좀 생각해서 갔었으면 좋겠어요. 중명전. 중명전. 네. 그 중명전은 킹스 네.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물인데 안 가죠, 안 가요.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비밀회담이 이루어지고 네. 거기서 헤이그 밀사가 파견됐던 네, 아주 중요한 네. 공간인데 네. 저는 그 옆에 성공회 성당을 권하고 싶습니다. 영국 대사관 옆에. 영국 대사관 옆에 이 정동이라는 곳이 공사관 옆에 네. 종교시설이 있고 또 주민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배제학당, 이학당 마찬가지로. 그래서 네. 공사관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각국의 문화가 중첩돼 있는 곳이 이제 정동인데 네. 대한성공회 성당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로마네스크 양식이 잘 남아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이 그 앞에 국세청 별관이 세워져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국세청 별관을 허물고 이 성공회 성당이 드러나게끔 했거든요. 근데 이게 1926년에 일부 이 건물을 지었는데 네. 그 예산이 부족해서 완성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네. 성공회 100주년 기념 사업에 의해서 우연히 원래 도면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 아서 딕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설계 도면이 발견이 돼서 1996년에 그 도면대로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나라 이 근대 건축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꼭 그 성공회 성당은 네. 꼭 권하고 싶습니다. 네.
두 선생님께서 이제 검충무를 하셨으니까 네. 저는 이제 성곽, 무너진 성곽이 네.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정동에 있는데 아마 찾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동길 그 문화일보 사옥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하면 창덕여중 네. 그 담장이 네. 서울 한양도성 성벽 위에 학교 담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성벽이 한 1, 2단 정도 높이 깔려 있고 그 네. 위에 성벽이 다 무너진 거죠. 무너진 그 위에 학교 성벽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우리 600년 한양도성 지금 뭐 유네스코 등재한다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참 창피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네.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의 역사를 걸으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책, 이야기가 있는 서울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주말 추억도 챙기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서울길 걷기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서울도서관 이정수 관장입니다. 서울에는 125개의 구립도서관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22개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1000여 개가 있는데 서울도서관은 그런 도서관을 대표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서관입니다. 시민들께서 도서관에 있으니까 책 많이 읽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일이 많기 때문에 사서들이 생각보다 책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무래도 책을 다루고 정보를 접하는 그래서 제공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책을 사무실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가까이서 있어서 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실 관장님의 내 인생의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책을 여러 권 이제 추천해 드릴 수 있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께 읽어보시라고 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어린 왕자, 앙뚜아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네, 이 책은 보통 어린이를 위한 책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 동화라기보다는 철학서에 가까운 책이고 또 읽을 때마다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른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린 왕자가 만들어진 계기를 제가 우연히 이제 들었는데요. 생텍쥐베리가 뉴욕에서 출판 편집하는 분하고 점심을 먹는데 거기 종이에다가 어린 왕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림을 그렸더니 그 출판하시는 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소설을 써봐라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이 어린 왕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생텍쥐베리가 자기가 이제 화자인 것처럼 그렇게 쓰면서 어린 왕자를 만난 여러 가지 것을 풀어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양 그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양일까 하고 사실 그게 좀 궁금했는데
If you please, draw me a sheep. If you please, draw me a sheep. Draw me a sheep. When a mystery is too overpowering, one dare not disobey. Draw? I don't know how to draw. That doesn't matter. The first sheep I drew was too sickly. And the second one, not to his liking either. Don't you see? That's not a sheep. This is a ram. It has horns. And this one was... Too old. I want a sheep that will live for a long time. So I drew this. The sheep you asked for is inside. That is exactly the way I wanted it. Do you think the sheep will eat a great deal of grass? Because where I live, everything is very small. Well, I'm sure there'll be enough grass for him. He's a very small sheep. Not so small that, look, he's gone to sleep. 저도 안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린 왕자는 늙은 양이다, 병든 양이다, 그 다음에 뭐 순양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타박을 하다가 상자를 줬을 때 마음에 들어했는데 그거는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양의 그림을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도록 이제 조종사는 귀찮아서 그렇게 그려줬지만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양의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소설에서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왕자는 사실 지구에 살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지구에 오게 된 건가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한테는 나중에 그 별을 떠나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꽃 때문에잖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꽃이었죠. 바람을 막아달라, 뭐 유리덮개를 해달라. They shared their first sunrise and their first sunset. It's very cold where you live. If you would have the kindness to think of my needs. But the rose began very quickly to torment him with her vanity. I suppose you wouldn't have a screen. And at night, I want you to put me under a glass. A glass globe. Now. My needs. My beauty. My screen. Now the shame of it was that they loved each other. But they were both too young to know how to love. Full of doubt, he ran away. Of course I love you. If you're not aware of that, it's my fault. Please forgive me. 보통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줬을 때 이제 의미가 있게 다가오는 건데 우리가 사는데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것에 더 오랫동안 시간을 둔 물건이나 이런데 애정이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가방 왜 이렇게 오래된 거 보잘것없는 거 들고 다니냐. 근데 당사자는 그것이 대체할 수 없는 그 어떤 명품도 대체할 수 없는 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투정 부리는 그런 연인 같은 꽃을 두고 왔을 때 어린 왕자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겠죠. 그런데 자기 소행성에서 6개의 소행성을 거치잖아요. 이제 뭐 왕도 만나고 사업가도 만나고. Oh, here is a subject. Approach. Sire, over what do you rule? Over everything. And the stars obey you? They certainly do. I do not permit insubordination. I would very much like to see a sunset. It would remind me of my rose. Could you order the sun to set? You shall have your sunset. I shall command it. But I shall wait till conditions are favorable. When will that be? Well, that will be that will be this evening about 20 minutes to 8.
funny kind of hat. What? It is a hat for salutes, actually, to raise when people acclaim me. Clap your hands, yeah. Oh, thank you, thank you. Ah, see? Do you really admire me very much? Am I not the handsomest, the best dressed, the richest? I'm the most intelligent man on this planet. But you're the only man on this planet. Do me this kindness and admire me just the same, please. I own the stars. I administer them. I count them and I recount them. But what good does that do you? Well, it does me the good of making me rich. How's that? And what good does it do you to be rich? It makes it possible for me to buy more stars. Plus, anything else you can think of. 제가 예전에도 한 2015년인가에도 한번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왕이 있는 소행성은 그 왕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업가는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허풍쟁이는 자기만 가지고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고, 각각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소행성에는 그런 사람만 하나씩 있지만 지구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그런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별이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소행성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장미꽃, 그것이 유일하고 자기는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에 와서 보니까 그런 꽃이 5,000개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황했죠. Who are you? We are roses. My rose is just a common rose? But it happened that after walking a long time through sand and rocks and snow, the fox appeared. Hey, come and play with me. I cannot play with you. I'm not tamed. What does that mean? Tame means to establish ties. To me, you're still nothing more than a little boy who's just like 100,000 other little boys. And I have no need of you. And you have no need of me. To you, I'm nothing more than a fox like 100,000 foxes. But if you tame me, then we shall need each other. Oh no, you're gonna cry? My taming you has done you no good at all. Let me make you a present of a secret. It is only with the heart that one can see rightly.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아니면 사람이 어떤 상황에 그만큼 성의를 쏟고 고민을 하고 애정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다 나한테 아니면 우리 사회에 소중한 경험이 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도 만날 수 있고 또 도서관 관계자들도 만날 수 있고 또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도 만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제가 의미 없게 지나간다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관계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또 무언가를 공유하고 함으로 해서 서로 간에 신뢰를 얻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어린 왕자와 여우와의 관계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통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어린 왕자 하면 명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글귀 함께 나누고 싶은 네, 제가 그전에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다시 들었던 기절 중에 하나가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를 맡아야지. 내 꽃은 내 별을 향기롭게 해주었는데 나는 그걸 즐길 줄 몰랐어. 나를 그렇게 화나게 했던 그 발톱 이야기가 내 마음을 푸근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구절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얼마나 이런 많은 후회를 하겠어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명대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당시의 소중함을 정말 그때는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행성 6군데를 거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하는 사람, 지식만 탐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린 왕자와 같은 경험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이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나만 알지 않고 다른 사람도 알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어린 왕자는 그런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 신인류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한 새로운 경제 전략, 틈새 경제를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의 자투리 시간을 타깃으로 모바일 상품과 앱, 플랫폼 같은 서비스를 창출하는 틈새 경제 전략. 출퇴근길부터 회사 그리고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바일 틈새 경제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데요. 미디어 군것질의 3대 시간대, 통근자의 마음의 양식 구독 서비스, 모바일의 최대 수익처 캐주얼 게임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과 소비자의 모바일 사용 습관을 활용해 수익을 내는 기업의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도심을 벗어나서 플레음 풍기는 숲속을 거닐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연이 인간이 휴식하는 공간이라는 제한된 관점을 뛰어넘는 숲에 대한 비밀스러운 이야기. 숲은 생각한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4년간 아마존 숲속 생활상을 관찰하고 사색한 결과를 통해 기존의 인간 중심 사고를 뛰어넘어 어떻게 문명과 야생 사이에 소통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데요. 제규어 같은 동물에서부터 개미핥기와 식물에 이르기까지 숲속 생물들의 삶과 생존 모습이 인간들의 역사와 얽히고 설키며 펼쳐내는 이야기가 흥미를 더합니다. 저자는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물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인간 중심적 관점을 넘어 공생할 수 있는지 고찰합니다. 아테네와 피렌체, 항저우와 빈, 실리콘밸리까지 대륙도 면적도 제각각인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천재의 흔적을 쫓는 유쾌한 여정,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를 소개합니다. 왜 땅도 척박하고 인구도 적은 고대 아테네에서 쟁쟁한 철학자들이 등장한 걸까? 왜 시끌벅적한 빈에서 모차르트와 베토벤 같은 음악 거장들이 활동했던 걸까? 이 책은 천재들이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배출된 이유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는데요. 민주주의와 철학의 모태인 고대 아테네부터 애플이 탄생한 정보기술 혁명의 산실 실리콘밸리까지 천재들이 살았던 7도시를 직접 걸으며 천재의 탄생 과정을 추적합니다. 빈의 카페 란트만에서 좋아하는 스펀지 케이크를 베어무는 프로이트, 먼지 자욱한 피렌체 공방에서 이마에 땀을 닦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한 도시의 문화가 어떻게 천재의 창의력을 진작하는지 살펴봅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